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크 시대의 두 거장 중에 한 사람인 핸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핸델은 우리에게는 음악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고 또한 음악의 아버지로 알려진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활동하던 시기를 바로크라고 하고 이 시대의 작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핸델과 바로크 시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네, 바로크 시대는요, 우리가 보통 1600년도에서 1700년도 사이를 얘기를 해요. 1750년대까지를 이제 바로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주로 활동했던 작곡가가 이제, 게오르크 프레드리히 핸델하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이 사람들이 이제 음악의 어머니,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대에 이제 요한 세바스찬 바흐 내지는, 핸델, 그 다음에 안토니오 비발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로크라는 단어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찌그러진 진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이전의 상황들이 굉장히 혼란의 상황이었는데 어떤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혼란과 불안한 상태에서 잘 정리된 모습을 나타내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크 내지는 찌그러진 진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시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 시대에서 보니까 그때는 그런 혼란의 시대에서 좀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진짜 거기에서 특별한 게 이제 진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좀 보석 같은 게 이제 말하자면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얘기한 이제 평균율을 이제 만들어 놔서 그게 이제 그걸 기반으로 서양 음악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소재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그래서 이제 어떤 음악 교과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핸델은 음악에 좀 응용된 참고서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두 사람 다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두 사람이 이제 성향이 조금 다른 것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았던 두 거장인데 조금 성향이 다른 것 때문에 쌍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개의 구슬이죠. 그러니까 음악의 아버지면은 거기에 어떤 대항할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핸델이다. 그래서 이제 음악의 어머니라고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알아볼 작품은 핸델의 작품 중 왕궁의 불꽃놀이라는 작품인데 핸델이 어느 왕과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저는 영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지만 핸델의 메시아가 작곡되었고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가 유명해서인지 당시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네, 핸델은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잖아요. 이제 바흐랑 같은 해 이제 1685년 이제 같이 태어나요. 같은 해에 태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가요. 1714년에 즉위했던 이제 조지 1세를 만났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핸델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지원해 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지 2세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합창 때 일어났던 그 사람이 이제 조지 2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지 1세와 핸델이 같은 시대에 살게 되나요? 그렇죠. 조지 1세를 만났을 때는 이제 그런 거예요. 조지 1세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이제 하노버 왕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영국 왕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독일어 쓰고 있다가 갑자기 영국의 왕이 되려고 하니 이 상황이 좀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영어로서 소통하는 게 그렇게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내각 책임제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어떤 자리매김을 했던 시기가 그 시기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조지 1세가 가서 딱 보니까는 자기가 어떤 내각하고 소통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각의 책임자인 이제 월폴이라는 사람한테 거의 다 이제 맡기고 자기는 좀 뒤쪽으로 물러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그 시기에 독일에서 온 작곡자 핸델을 만났죠. 근데 핸델도 하노버 궁정악단에서 일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친하게 되고 그런 관계로 이제 조지 1세가 이제 핸델한테 수상음악을 작곡하게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핸델과 친밀한 관계는 조지 2세인가요? 아마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델이 조지 2세하고 이제 더 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좀 조지 2세의 성격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조지 1세는 이제 자기가 아무래도
이제 독일어만 쓰다가 영어가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는 이제 성격 자체도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조지 2세의 상황은 영어도 잘하지, 독일어도 잘하지, 뭐 성격도 활발하지, 그러니까는 당연히 활동 무대가 컸었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핸델하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핸델한테 이제 제시했던 게 그거죠. 이 왕궁에서 있으되 여기서 이런 음악을 나한테 만들어 주시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왕궁의 불꽃놀이가 이제 만들어내는 게 그런 계기란 말이에요. 왕궁의 불꽃놀이는 이제 어떤 전쟁 상황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때 오스트리아를 영국에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조지 2세는 그쪽 이제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는데 오스트리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자, 그거 가지고 한번 놀아보자, 일종의 이벤트죠. 그래서 이제 핸델한테 작곡을 한번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곡이 이제 왕궁의 불꽃놀이가 된 거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어떤 궁중음악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2세가 우리한테 좀 잘 알려진 건 그거예요.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합창이 있는데, 이 할렐루야 합창을 이제 조지 2세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할렐루야 합창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객석에서 다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화라고 그럴지 전통이라고 할지 그렇게 생기게 된 계기가 된 사람이 이제 조지 2세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바로크 음악에서 두 거장이 있었습니다. 두 거장은 요한 세바스찬 바크 그리고 게오르그 프레드릭 핸델입니다. 그런데 이 게오르그 프레드릭 핸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핸델이 있었을 때 조지 1세와 조지 2세가 핸델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한다면은 조지 1세 전에 왕이었던 앤 여왕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앤 여왕이 핸델을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핸델은 이미 독일에서 태어났지만은 이태리에서 활동하다가 독일 하노버 왕궁의 궁정 악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영국과 독일을 오고 갑니다. 그 시기의 왕은 앤 여왕이었고, 앤 여왕이 이 핸델을 아주 잘 보죠.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앤 여왕이 죽자 조지 1세가 즉위하게 되죠. 조지 1세는 독일 사람이라고 할 만큼 독일에서 오래 살았어요. 물론 그 핏줄은 영국 왕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국 왕으로 즉위를 한 건데, 독일에서 굉장히 오래 태어나면서 그쪽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핸델이라는 사람이 조지 1세를 만날 때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그런데 하노버 왕궁에서 궁정 악장을 했었다, 이런 하노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공통 분모가 있는 이유로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조지 2세는 말할 것도 없이 핸델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 조지 1세가 갑자기 독일에 있다가 하노버 왕조에서 갑자기 영국의 왕이 되었다. 만약에 조지 1세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난감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일단은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조지 1세는 영어를 잘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영국 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영국 왕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어를 잘 못한다, 참 불편한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폴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각 의의 수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장관들 중에서 최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면은 수석 장관 내지는 수상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수상한테 거의 정권을 다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정사를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조지 1세는 나머지 시간은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죠. 근데 왜 이 조지 1세가 갑자기 독일에 있다가 영국의 왕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영국 왕실의 계보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영국 왕실에는 잉글랜드 왕조하고 스코틀랜드 왕조가 있죠. 물론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지만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갈라지죠. 근데 다시 합쳐지는 그 왕이 제임스 1세입니다. 원래는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인데 잉글랜드 왕을 겸하면서 다시 제임스 1세란 말을 붙이게 돼요. 이 제임스 1세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성경에 킹 제임스 성경 하는 얘기가 있죠. 그걸 번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킹 제임스 성경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은 종교적인 시각이 분명했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왕이 죽자 그 다음에 찰스 1세가 즉위합니다. 근데 찰스 1세 다음에는 굉장히 무서운 크로멜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멜이 죽고 다시 찰스 2세가 즉위를 하고요. 찰스 2세 다음에 메리 2세라고 있습니다. 메리 2세가 공동왕위, 두 사람이 왕이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제임스 1세 이후로 처음으로 갑자기 두 사람이 공동 왕위가 되는 상황이 생겨요. 메리 2세하고 윌리엄 3세가 동시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리 2세의 동생인 앤 여왕이 왕이 되었고 이 앤 여왕도 후사가 없어서 다시 제임스 1세의 증손자인 하노버 왕조에 있는 조지 1세가 그 왕위를 잇게 되는 겁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영국 왕.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군주는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이 입헌군주제, 특히 내각 책임제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원칙을 확립하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영국의 의원 내각제가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의 일반적인 입헌군주제 국가의 어떤 모델이 되었던 거죠. 반면에 다른 형태의 의원 내각제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를 갖고 있지만은 또 의원 내각제예요. 그게 나라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죠. 어찌됐건 그만큼 정사의 정신을 두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역할을 좀 덜 하고 싶다. 수상한테 모두 맡기고 자기만의 시간 또 자기의 방법으로 다르게 시간을 보냈던 사람 조지 1세라고 본다면은 그 시기에는 리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템즈강에서 뱃놀이를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 템즈강에서 뱃놀이를 할 때 핸델이 수상음악을 작곡합니다. 그 수상음악을 템즈강에서 연주했다는 기록도 있답니다. 반면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외향적이었던 그 아들 조지 2세. 조지 2세 같은 경우는 왕궁의 불꽃놀이를 작곡할 때, 이 곡을 의뢰를 할 때는 자기가 굉장히 뭔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과시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엑스-라 샤펠 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엑스-라 샤펠은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진 조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의 일을 왜 영국 왕이 개입을 했었냐 하는 거죠. 그 시기로 봐보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칼 6세가 후사가 없이, 다시 말해서 후사가 없다기보다는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으면서 그의 딸인 마리아 테레지아한테 양위를 하겠노라고 준비를 해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곳에서는 독일식의 방법을 추구하던 프로이센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라고 하면은 남자가 왕이 되는데 왜 여자가 왕이 되느냐,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죠. 거기에 동조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프로이센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힘들었겠죠. 그 상황을 놓고 조지 2세가 영국을 참전시킵니다. 오스트리아의 손을 들어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 왕위를 마리아 테레제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되는 거죠. 이렇듯 영국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음악은 조금 행사 위주의 음악들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음악을 하게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도 궁중음악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궁중음악은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이 있었어요. 문묘제례악은 공자를 추앙하는 제사음악입니다. 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 선왕들, 그 선왕들을 기리는 제사음악입니다. 어쩌면은 영국에서 있었던 왕궁의 불꽃놀이나 수상음악은 행사 위주의 음악이었지만 우리는 제사 위주의 음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양 음악사에서 보면은 바로크 시대가 있습니다. 그 바로크 시대의 중심적인 인물을 우리가 두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크 그리고 게오르그 프레드릭 핸델.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 어쩌면은 우리가 바로크 시대를 1600년대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1650년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1700년대부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말하기에 따라서 초기 바로크, 중기 바로크, 그리고 후기 바로크. 근데 어쨌든 1750년까지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70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역사,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1900년대까지 이 역사를 훑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이제 1700년대를 시작해야 됩니다. 1700년대 시작하자마자 1701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숙종이었습니다. 숙종 임금이 1701년에 우리가 잘 아는 장희빈을 사약을 내립니다. 장희빈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숙종과의 희빈 장씨, 장희빈의 관계 어땠었을까요? 장희빈은 굉장히 똑똑한 여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똑똑한 여인이 자기가 숙종의 총애를 받다 보니, 그리고 원자를 생산을 하다 보니 아마 생각이 좀 바뀐 모양입니다. 숙종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희빈 장씨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희빈 장씨가 들어와서 너무 숙종한테 사랑을 받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말은 고부간의 갈등이죠. 바로 숙종의 어머니인 현종의 왕후였던 명성왕후였습니다. 그 명성왕후가 그 꼴을 못 보고 장희빈을 내칩니다. 궁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명성왕후가 죽자 다시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숙종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수곤으로 책봉됩니다.
그리고 왕자를 낳습니다. 이제는 장희빈이 자기 시대가 온 거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희빈은 그 시기에 최숙빈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최숙빈도 역시 숙종의 사랑을 받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숙종은 이미 인현왕후라는 중전이 있습니다. 숙종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인현왕후가 있고, 그리고 장희빈이 있고, 최숙빈이 있습니다. 장희빈은 여기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싶었던 거죠. 뭔가 자기의 힘,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인현왕후가 죽습니다. 이 인현왕후의 죽음에 대해서 숙빈 최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장희빈이라는 사람이 취선당에다가 이러이러한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해서 인현왕후가 죽게 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숙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 노론과 소론, 그 다음 노론에서 벽파와 시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노론 벽파의 세력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론 시파 쪽의 사람이었던 이 장희부는 자기의 세력을 늘리려고 애를 썼었겠죠. 하지만은 노론 벽파의 세력에 의해서 사실은 정리가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자, 장희빈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파의 계통이었던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이 즉위를 합니다. 1720년에 즉위를 합니다. 물론 아직도 당파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파의 사람들, 노론 벽파의 사람들은 호시탐탐 이 경종을 내치려고 하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 장희빈이 사사되었으니, 사약을 받았으니 저 사람은 그 죄인의 아들입니다.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숙종이 그렇죠. 지금 왕, 다시 말해서 왕이 될 경종, 이 경종이 왕이 되거든 그의 동생, 이제 배다른 동생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최숙빈의 아들입니다. 최숙빈의 아들 영인군을 왕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그게 실제 사실로 연결되죠. 왕이 되자마자, 경종이 즉위하자마자 노론 벽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영인군을 세제로 척봉합니다. 세제가 된 영인군은 4년 후 1724년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요. 우리가 얘기를 듣다 보면 원자, 세자, 세제, 원손 뭐 이런 얘기를 들 때가 있죠. 처음에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원자라고 합니다. 그 원자가 3, 4년, 3살, 4살 되면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이 세자가 왕이 되는 거죠. 원손이 있습니다. 물론 왕의 손자겠죠. 원손이 세자처럼 이렇게 됐을 때는 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손은 더 성장하면 세자가 될 거고 왕이 되겠죠.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경종이 왕이 있을 때 세제가 있었습니다. 왕이 될 동생이란 얘기죠. 그 사람이 영조였습니다. 그 영조가 1724년에 즉위하고 거의 50년 이상을 통치를 합니다.